새벽 2시 45분. 교관 동지, 저를 쏘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함경북도 산속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는 그 순간, 무릎 꿇은 탈영병의 미간에 총구를 겨누고 있던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40년을 복무한 이 군단 최고의 저격 교관이었죠. 빨리 쏘십시오. 순찰조가 오면 교관님도 처벌받습니다. 22살 훈련병 리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녀석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어요. 무장 타령, 즉결 처형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왜 도망치는지를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굶주림에 총도 제대로 못 들던 이 청년이 제 주먹밥 한 덩이로 겨우 살아났다는 걸요. 교관님,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총구를 천천히 내렸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길로 가라. 지뢰가 없는 루트다.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쐈습니다. 땅. 내 총알이 빗나갔다. 당장 꺼져라. 그렇게 저는 제자를 살려보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죠. 그런데 10년 후, 교관 동지, 늦게 신고합니다. 폭우 쏟아지는 산속 수용소 호송 트럭이 습격당한 그 밤, 천막을 걷고 나타난 사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특등 사수 리진혁, 교관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살려보낸 그 탈영병이 이제는 저를 살리러 온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북조선 땅을 벗어나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으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살렸고 제자가 스승을 살린 이야기를요. 함경북도 2군단 직속 저격여단 훈련장의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병사들은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어가며 훈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었죠. 저는 그때 45살의 대위였습니다. 저격 교관으로 20년을 일했고 부대에선 고문관이라고 불렸어요. 매정하고 무서운 교관이라는 뜻이었죠. 사실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하니까요. 그날도 사격 훈련장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관역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요. 총을 잡은 훈련병 리진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 새끼가 또 빗나갔어. 부소대장 박성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진혁의 뺨을 후려쳤어요.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게 익숙한 얼굴이었죠.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혁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굶주림에 정신이 나간 사람의 눈이었죠. 박동무, 그만하게. 하지만 교관 동지, 이놈이 벌써 7번째.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네. 저는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이런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리진혁, 따라오게. 훈련장 뒤편 탄약고로 진혁을 데려갔습니다. 다른 교관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진혁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또 맞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체온으로 데워진 옥수수 주먹밥 한 덩이였습니다. 아침에 받은 제 배급의 절반이었죠. 먹어라. 진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주먹밥을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총은 손으로 쏘는 게 아니라 배짱과 밥심으로 쏘는 거다. 먹어라. 이건 명령이다. 그제야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2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먹이며 주먹밥을 입에 넣었어요. 허겁지겁 씹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정도로 굶주린 병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교관 동지. 고맙습니다. 진혁은 눈물과 콧물을 질질 흘리며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온 청년들을 이렇게 굶기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몰래 진혁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제 배급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가끔 장마당에서 구한 감자를 건네주기도 했죠. 다른 병사들에게 보이면 안 됐어요. 특혜 논란이 생기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진혁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팔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총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됐어요. 리진혁, 오늘은 1000m 관역이다. 자세를 잡아봐. 훈련장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진혁은 엎드려 총을 겨눴어요. 호흡이 고르게 들어왔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숨을 천천히 내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죠. 땅. 총성이 울렸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역을 확인했어요. 정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명중.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보던 박성일이 입을 떡 벌렸어요. 이게 어떻게? 한 달 전만 해도 100m도 못 맞히던 놈이 밥을 먹여서 그렇네. 저는 짧게 말하고 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혁은 총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교관 동지, 이제 제대로 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네. 계속 이렇게 해라. 자네는 특등 사수가 될 수 있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혁은 정말로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달 후엔 부대 내 사격 대회에서 1등을 했고 석 달 후엔 군단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부대원들이 진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시하던 애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혁의 눈 속 깊은 곳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다는 걸요. 어느 날 밤 막사 점호 후에 진혁을 불렀습니다. 낮에 훈련하는 걸 봤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교관 동지. 거짓말하지 말게. 자네 오늘 표적 5발 중에 2발을 빗나갔어. 그건 자네 실력이 아니지. 진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가족 소식인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요. 그리고 동생 순이가 꽃제비가 됐다고.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네. 교관 동지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진혁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훈련은 여전히 열심히 했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동생을 찾아 헤매는 꿈, 어머니가 굶어 쓰러지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진혁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진혁의 정신 상태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도 한낱 대위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 진혁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섰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혁을 점검하러 초소에 갔어요.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총도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자식이.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진혁이 갈 만한 곳을 떠올렸어요. 북쪽 담장 뒤 철책이 끊긴 곳. 거기서 숲으로 빠지면 국경까지 닿을 수 있었죠.
군복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눈밭을 가로질러 숲으로 달렸어요. 달빛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진혁의 발자국이 맞았어요. 10분쯤 추격했을까요? 나무 사이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리진혁. 제 목소리에 진동이 멈췄습니다. 나무 뒤에서 진혁이 나왔어요. 손에 소총을 들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죠. 교관 동지. 무장 타령이 무슨 죄인 줄 아나? 측결 처형이야. 저는 총구를 진혁의 미간에 겨눴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어요. 당기기만 하면 됐습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혁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앙상하게 굶어있던 그 얼굴. 제 주먹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요. 교관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진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을 땅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쏘십시오. 잡혀가면 어차피 죽습니다. 가족들까지 화를 입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리진혁. 교관님 덕분에 한 달이라도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밥 먹고 힘내고 총도 제대로 쏘고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습니다. 진혁이 땅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저는 총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탈영병은 쏴야 합니다. 그게 규정이고 질서니까요. 하지만 이 청년을 쏘면 저는 제 자식 같은 놈을 죽이는 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총구가 떨렸어요. 손에 땀이 배어들었죠. 그때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관님, 빨리 쏘십시오. 순찰조가 오면 교관님도 처벌받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저는 천천히 총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어요. 몇 년 전부터 몰래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국경지대의 지뢰 매설 지도였죠. 이걸 가져가라. 지도를 진혁에게 던져줬습니다. 진혁이 펼쳐봤어요. 빨간 줄로 경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지뢰가 유실된 루트다. 장마 때 쓸려 내려간 곳들이지. 이 길로 가면 국경을 넘을 수 있어. 교관 동지, 이게 무슨. 닥치고 들어. 북쪽으로 40리를 가면 두만강 상류가 나온다. 거기서 얼음 두께가 약한 곳을 찾아라. 건너면 중국이야. 저는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땅. 공포탄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어요. 내 총알이 빗나갔다. 당장 꺼져라. 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꼭 쥐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교관 동지, 가서 배불리 먹고 살아라. 동생도 찾고, 그리고 다시는 총 잡지 마. 평범하게 살라고. 진혁이 땅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눈밭에 닿도록 깊이 숙였어요. 그러고는 일어나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달려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탈영을 방조한 거죠. 발각되면 저도 처벌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요. 부대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동생도 만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게 제가 진혁에게 바랐던 전부였습니다. 10년 후 그 녀석이 저를 구하러 올 거라곤 꿈에도 몰랐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자가 됐어요. 계급장이 2개 늘었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군대는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병사들은 풀뿌리를 뜯어 먹었어요. 훈련 중에 쓰러지는 애들이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간부들 식탁은 여전히 풍성했습니다. 고기에 술에 남조선 과자까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간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 최영철 상좌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기름진 얼굴로 돼지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죠. 김동무, 이번에 들어온 쌀이 상등품이야. 한 포대만 빼돌리면 장마당에서 꽤 받을 수 있을 걸세. 그건 병사들 배급 아닙니까? 어차피 다 못 먹어. 반은 우리가 챙기고 반은 내려보내도 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최동무, 우리 부대 병사들이 지난달에 3명이나 영양실조로 쓰러졌소. 배급을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할 판 아니오? 최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였어요. 김동무,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건가? 설교가 아니라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이 제 병사들을 굶기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게 맞소? 이 사람이 지금 내 사상을 의심하는 거야? 최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다른 간부들이 말렸죠. 된 애들 됐어. 김동무, 자네 입 조심하게. 상부에 보고할 수도 있어. 그러시든지요. 저는 제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최영철이 뭐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병사 막사를 돌아봤습니다. 애들이 담요에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였죠. 연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간부들이 빼돌렸겠죠. 중대장 동지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막내 병사 박철수가 이를 딱딱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볼이 쏙 들어가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으니까요. 철수야, 내일 위생실 가봐라. 안색이 안 좋아.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박철수는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위생실로 옮겼지만 약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링거 하나 놔주는 게 전부였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부대 창고에 식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빼돌리기 위해 모아둔 거였죠. 저는 밤을 이용해 창고 자물쇠를 땄어요. 쌀 5포대를 빼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취사병에게 지시했어요. 오늘은 밥을 푸짐하게 지어라. 병사들이 배불리 먹게. 중대장 동지, 그러면 배급량이. 내가 알아서 했어. 걱정 말고 지어. 그날 병사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국까지 있었어요. 애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보위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최영철이 신고를 한 겁니다. 김철민 중자 국가물자 절취 및 무단 사용 혐의로 체포한다. 2명의 보위부원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병사들이 놀라서 우르르 몰려왔어요. 중대장 동지, 가만 있어라. 다들 움직이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애들이 덤벼들면 다 같이 처벌받을 게 뻔했거든요. 김철민, 조용히 따라와라. 저항하면 가중 처벌이야. 보위부 차에 실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박철수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조사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어요. 피와 땀과 공포의 냄새였죠. 의자에 묶였습니다. 보위부 조사관이 제 앞에 섰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웠죠. 김철민,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나?
쌀을 가져다가 제 병사들에게 먹였습니다. 그게 내 쌀이더냐? 국가 물자를 마음대로 사용한 거야. 조사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위부원이 다가와 제 뺨을 후려쳤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내가 간부들의 정당한 관리를 방해했다는 거야. 최영철 동무는 당의 지침에 따라 물자를 관리했을 뿐이야. 병사를 굶기는 게 당의 지침입니까? 이 새끼가. 보위부원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코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때리십시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제 병사를 지켜야 합니다. 지켜? 너는 지금 반동 사상에 물들었어. 개인주의, 인본주의, 그런 부르주아적 사고방식 말이야.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밤낮으로 신문하고 구타했어요.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전기 고문도 받았죠. 온몸이 비틀리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았으니까요. 군인이 병사를 돌보는 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나흘째 되는 날 조사관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김철민, 너는 정치범 수용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계급은 박탈되고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알겠습니다. 후회 안 하나? 아니요. 제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담배를 피워 물고 연기를 제 얼굴에 뿜었어요. 어리석은 놈. 너 같은 놈들은 다 거기서 죽어. 이틀 후 수용소로 가는 호송이 시작됐습니다. 군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었어요. 회색 천으로 만든 허름한 옷이었죠.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줄 서. 보위부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를 포함해 죄수 12명이 줄을 섰어요. 모두 같은 죄수복을 입고 같은 절망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호송 트럭에 실렸습니다. 짐칸에 빽빽하게 들어갔어요. 앉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서로 부대끼며 흔들렸죠. 밤이 됐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달렸어요.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길이었습니다. 몸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금세 온몸이 젖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뼈 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죠. 옆에 있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다 죽는다. 요덕에 가면 다 죽어. 입 닥쳐. 호송병이 총으로 천막을 쾅 쳤습니다. 노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덕 수용소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트럭 구석에 기댔습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다리가 쑤셨어요. 왼쪽 무릎이 특히 심했습니다. 전기 고문을 받을 때 관절이 어그러졌거든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폭우였어요. 천둥까지 쳤죠. 트럭이 미끄러지듯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을 군인으로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초라하구나. 전쟁터에서 영웅처럼 죽는 게 아니라 수용소로 끌려가는 죄수로 생을 마감하는구나. 진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눈물 흘리며 도망치던 그 녀석. 잘 살고 있을까요? 배불리 먹고 동생도 찾았을까요? 그래, 적어도 그 녀석 하나는 살렸잖아.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위안이 들었어요. 쾅! 갑자기 앞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트럭이 급정거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죠. 무슨 일이야? 호송병이 소리쳤습니다. 운전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산사태다. 앞차가 전복됐어. 또 다시 쾅! 하는 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폭발음이었어요. 산사태가 아니었죠. 타타탕.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호송병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죠. 적습이다. 적습? 어디서 쏘는 거야?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울부짖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해졌거든요. 군인의 본능이 깨어났죠.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호송을 습격하고 있어. 타타탕.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호송병들이 쓰러지는 소리였죠.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총성이 멈췄어요. 연기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천막이 확 걷혔습니다. 랜턴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죠. 눈이 부셔서 찡그렸습니다. 찾았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트럭에 올라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복면을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랜턴을 내려서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복면을 벗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교관 동지, 진혁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건장해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엔 상처가 몇 개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죠. 진혁이, 내가,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니, 죽기 직전에 보는 환상일지도 몰랐죠. 진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각 잡힌 거수 경례를 했어요. 교관 동지 늦게 신고합니다. 특등사수 리진혁 교관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혁아, 정말 너냐? 손을 뻗어 진혁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환상이 아니었죠. 진짜였어요. 네, 저입니다. 10년 동안 교관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1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진혁이 일어나 다른 죄수들을 봤어요. 여러분, 나가고 싶으면 나를 따르십시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죄수들이 우르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문 후유증이었죠.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진혁이 재빨리 다가와 저를 부축했어요. 교관님, 다리가 어디 다치셨습니까? 무릎이. 고문을 받아서. 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죠. 그 개자식들.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아냈어야 했는데. 진혁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어요. 업히십시오. 뭐? 업히시라니까요. 걸으실 수 없으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얼마나 무거운데. 옛날에 교관님이 저 걷지도 못할 때 부축해서 식당 데려가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의 등에 올라탔어요. 진혁이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네요, 교관님. 10년 전 제가 타령할 때보다 더 가벼우십니다. 말이 안 되지. 내가 80kg는 되는데. 제가 강해졌습니다. 교관님 덕분에요. 진혁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가로질러 산으로 향했어요. 뒤따르던 대원 한 명이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 각자 알아서 도망가게. 알겠습니다. 죄수들에게 손목에 끈이 풀렸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산길이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고 경사가 급했어요. 진혁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혁아, 너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날 찾은 거고? 교관님, 저는 중국으로 넘어간 후에 남조선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었고 동생도 찾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교관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혁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에 정보원을 심었습니다. 교관님 소식을 계속 추적했어요. 2년 전쯤 교관님이 중자로 진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달 전에는 체포되셨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2년이나 날 찾았다고? 네. 계속 추적했습니다. 호송 일정을 알아내고 경로를 파악하고 오늘 작전을 실행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녀석이 저를 위해 2년 동안 준비했다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니, 진혁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앞에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모두 멈춰 섰습니다. 진혁도 숨을 죽였어요. 저기 초소가 있습니다. 병사 2명이 보입니다. 대원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혁의 등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어둠 속에 희미하게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회하자. 시간은 좀 걸려도 안전하게. 진혁이 결정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는 게 좋았죠. 우회로는 더 험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가파른 바위를 기어 올라야 했어요. 진혁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진혁아, 잠깐 쉬어라. 아닙니다. 더 가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둘 다 죽어. 5분만 쉬자. 마침내 진혁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바위 위에 내려놓고 자기도 주저앉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물 드십시오. 대원 한 명이 물통을 건넸습니다. 진혁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저도 한 모금 받아 마셨습니다. 진혁아,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두만강입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중국으로? 그럼 그 다음은? 중국에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숨겨줄 거예요. 거기서 몇 달 숨어 지내다가 제3국을 거쳐 남조선으로 갈 겁니다. 생각보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진혁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형님, 출발해야 합니다. 추격조가 곧 올 겁니다. 대원이 재촉했습니다. 진혁이 일어나 저를 다시 업었어요. 가시죠, 교관님. 다시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기 강이 보입니다. 앞에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멀리 강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멈춰. 저는 진혁의 등에서 말했습니다. 왜요, 교관님? 앞에 지뢰밭이야. 어떻게 아십니까? 저기 봐. 풀의 색깔이 다르지? 그리고 나무들의 배치가 부자연스러워. 저건 지뢰밭 표시야. 진혁이 앞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 말이 맞았어요. 저 너머로 가려면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탐지기가 없는데 어떡해? 내가 길을 찾아줄게. 나를 업고 천천히 가. 내 말대로만 움직여. 진혁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뢰밭 입구에 섰습니다. 저는 진혁의 등에서 앞을 응시했어요. 빗물에 번들거리는 땅, 그 어딘가에 죽음이 묻혀 있었습니다. 직진해. 세 걸음. 진혁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이제 왼쪽으로 45도 틀어. 2걸음. 진혁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멈춰. 2시 방향 내 발 앞에 지뢰가 있어. 플립이 부자연스럽게 눌려 있어. 보입니다. 정말 있네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4걸음. 이렇게 우리는 지뢰밭을 통과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제 눈과 진혁의 다리가 하나가 돼서 움직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뒤따르던 대원들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해냈습니다.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타타탕. 추격조다.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랜턴 불빛들이 보였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나? 300m쯤입니다. 뛰어. 강까지. 진혁이 저를 꽉 안고 달렸습니다. 이번엔 업지 않고 안았어요. 더 빨리 달리려는 거였죠.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쉭, 쉭. 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원들 어머 사격. 뒤에서 타타탕.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응사하는 거였어요. 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추격조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배가 있습니다. 강가에 작은 고무보트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타. 저를 배에 태웠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올라탔어요. 진혁이 마지막으로 타며 소리쳤습니다. 출발. 대원이 엔진을 시동 걸었습니다. 부르릉. 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뒤에서 총성이 계속됐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물에 박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거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진혁이 제 위에 몸을 덮었습니다. 총알 한 발이 보트를 스쳤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강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추격조의 총성이 점점 멀어졌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앞쪽에 강변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보트가 속도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쿵. 보트가 땅에 닿았습니다. 대원들이 재빨리 내렸어요. 진혁이 저를 안고 뛰었습니다. 차는 어디 있어? 저기입니다. 나무 뒤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조선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45년을 산 땅. 제 조국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뿌리를 잃은 기분이었죠. 교관님, 괜찮으십니까? 진혁이 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거였어요. 응. 괜찮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트럭은 2시간쯤 달렸습니다. 중국 농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집 한 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안전가옥입니다. 제 협력자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왔구만. 수고했어. 김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 내가 잘 숨겨줄게.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그 교관님이시구만. 진혁이가 2년 동안 얘기만 했어. 드디어 모셨네. 고맙습니다. 뭘? 진혁이한테 신세진 게 많거든. 들어오소. 집 안에는 작은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방에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서 쉬십시오. 몇 달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방에는 요와 담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깨끗한 침구였어요. 교관님, 누우십시오. 제가 다리를 봐드리겠습니다. 진혁이 제 무릎을 살폈습니다. 많이 부어 있었어요. 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안 돼. 병원 가면 신고당해. 하지만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김 사장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였어요. 그걸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긴 은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밤에만 조금씩 밖으로 나가 몸을 풀었습니다. 진혁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어요. 교관님,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어느 날 진혁이 중국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한자로 빼곡했지만 사진이 있었어요. 북조선 호송 트럭이 습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북조선이 발칵 뒤집혔대요. 정치범 호송 트럭을 습격한 건 처음이라고. 미안하다, 진혁아. 너 때문에 큰일 났구나. 아닙니다. 제가 원한 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다리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관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 남조선으로 가는 거요.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습니다. 어떻게 가는데? 동남아를 거쳐 갑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서 거기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는 거죠. 또다시 긴 여정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김 사장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조심해서 가소. 길이 험할 거야. 고맙습니다, 사장님.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검문소마다 뇌물을 써야 했어요. 밀수꾼들에게 길을 안내받고 국경을 몰래 넘고 숨어 다녔죠. 한 번은 중국 공안에게 걸릴 뻔했습니다. 차를 세우더니 여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권 보여주세요. 진혁이 침착하게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친척 보러 갑니다. 이분은요? 제 아버지입니다. 공안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애썼어요. 한참을 보더니 공안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가십시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진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잘했어, 진혁아. 침착했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걸릴 듯 말 듯한 순간들을 겪었어요. 3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어요. 교관님, 저기 한국 대사관이 보입니다. 진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건물이 보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북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이 놀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진혁이 저를 부축했어요. 교관님, 괜찮아. 그냥 힘이 빠져서. 대사관 직원이 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하게 먹는 밥이었거든요.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한 달쯤요. 북한 출신이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신문을 받았어요.
어디 출신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탈북했는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거든요. 진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사관들은 특히 제군 경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자까지 하셨다고요? 그럼 군사 기밀을 많이 아시겠네요. 압니다.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정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국 허가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개월의 여정 끝에 드디어 자유의 땅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진혁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해냈습니다, 교관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래. 잘했어, 진혁아. 정말 잘했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교관님, 곧 도착합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통로를 걸었어요. 진혁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공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민님, 리진혁님 맞으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55살 늙은 군인이 공항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혁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임대 아파트 단지. 저는 거기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단지 입구로 나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2명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각을 잡고 답례했어요. 안녕.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갔습니다. 아마 제 인사가 너무 딱딱해서 웃긴가 봐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군인 버릇은 쉽게 안 빠졌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순찰 일지를 작성했어요. 남한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컴퓨터 작업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것조차 어색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는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만지면 강사가 설명했지만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에서는 핸드폰조차 제대로 못 써봤는데 스마트폰이라니. 김철민 씨,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강사가 위로했지만 속이 상했습니다. 55살에 새로 배우는 게 이렇게 많다니. 하나원을 나온 후 진혁이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교관님, 제 집에 오십시오. 편히 지내시면서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나는 일을 해야 해.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군인은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놀고 먹을 수 없어. 결국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봤거든요. 나이가 55이시라고요? 면접 보던 관리소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경비는 제 전문입니다. 그래도 한 달만 써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겠습니다. 결국 한 달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째 일하고 있어요. 김 반장님, 관리사무소 직원 박미라 씨가 불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네, 무슨 일입니까? 2층 240호에서 택배가 안 왔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택배 보관함으로 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제가 정리한 곳이라 금방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찾기 편해요. 군대 버릇입니다. 멋있으세요? 박미라 씨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거기선 아이들이 굶주리고 차는 구경하기도 힘들었죠. 여긴 풍요로웠습니다. 넘쳐날 정도로요. 하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부터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빨리빨리 말했고 알아듣기 힘든 외래어를 썼죠. 김 반장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셨어요. 3동 401호 주민이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하세요. 매번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에서는 중자였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를 지휘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경비원이었어요.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는 거였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굶지 않았어요. 제가 지키는 2단지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았죠.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저는 유니폼을 정돈하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놀이터, 주차장, 뒷문, 쓰레기장 모두 점검했어요. 이상 없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일동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김 반장님. 순찰 돌아요? 네, 할머니.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했어. 그런데 이거 좀 받아요.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 떡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왜? 아침에 떡 해 먹었는데 남아서. 김 반장님 주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요, 받아.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김 반장님이 제일 친절하대요. 맨날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저는 떡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뭘요? 우리 단지 지켜주시는데 당연하죠.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떡 봉지를 들고 경비실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떡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단맛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 9시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진혁이었습니다. 교관님, 근무 이상 없으십니까? 진혁이 각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답례했어요. 응, 이상 없네. 자네는? 저도 일 잘 끝냈습니다. 가시죠, 교관님. 오늘 제가 삼겹살 사겠습니다. 아니야, 자네 바쁜데. 바쁘지 않습니다. 가시죠. 진혁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따라 나섰어요. 아파트 근처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고기가 맛있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분이요? 삼겹살 3인분이요. 고기가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졌어요. 기름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랐죠. 진혁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적당히 익자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드십시오, 교관님. 응, 고맙네.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웠어요. 북에서 먹던 질긴 고기와는 차원이 달랐죠. 맛있나요? 맛있어.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진혁이 입을 열었어요. 교관님. 응? 편하게 모신다니까 왜 굳이 경비 일을 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돈으로 편히 사셔도 되는데. 진혁이 물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놀고 먹으면 군인이 아니지. 여기도 나한테는 작전 구역이야. 내 구역 사람들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함부로 대하고. 괜찮아. 익숙해졌어. 그리고 저는 진혁의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밥은 배불리 먹고 있어. 내 덕분이지. 진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어요. 교관님, 저한테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입니다. 무슨 빚이야? 우리는 사제지간이야. 스승이 제자 살리고 제자가 스승 살리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술을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어요. 진혁이 웃었습니다. 교관님, 동생 순이가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오, 그래? 축하한다. 초대장 드릴게요. 꼭 오셔야 합니다.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진혁의 동생 순이. 10년 전 꽃제비가 됐다던 그 아이. 이제 결혼한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신랑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입니다. 회사원이고 착하고 순이를 잘 대해줍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진혁 남매가 잘 살고 있다는 게 제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진혁이 제 경비실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관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라. 진혁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다시 여미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 11시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했어요. 다리가 쑤셨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놀이터를 지나며 그네를 봤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낮에 아이들이 타던 그네였죠. 저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발로 땅을 밀어 천천히 흔들렸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조선에서도 별을 봤었죠. 함경북도 훈련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죠. 지금은 어떤가요? 미래가 보이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고 밥을 먹을 거고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네에서 내려와 다시 걸었습니다. 단지 한 바퀴를 다 돌고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순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이상 없음이라고 적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이었죠. 담배를 한 대 꺼냈습니다. 북조선에서 피우던 거친 담배가 아니라 남조선의 부드러운 담배였어요.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았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조선은 전쟁터보다 더 치열하다. 말도 어렵고 사람들도 깍쟁이다. 하지만 멈추고 웃었습니다. 여기엔 자유가 있고 내 놈들을 굶기지 않아도 되는 풍요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유, 배고프지 않은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았어요. 나는 50살이 넘어서야 인생이라는 진짜 훈련소에 입소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지막 행군은 이제 시작이다.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경비 모자를 고쳐 썼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순찰 시간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걸었습니다. 군인처럼 꼿꼿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제 구역을 지키며 제 사람들을 지키며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북조선의 전설적인 저격 교관 김철민. 지금은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 하지만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정신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제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늙은 군인의 모습이요. 행군은 계속됐습니다. 끝나지 않은 마지막 행군이.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평화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도 굶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의 남은 행군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